of you people out there been hurt in some kind of love affair? And how many times do you swear that you never love again? How many lonely sleepless nights? How many lies? How many fights? So why would you wanna put yourself through all of that again? Baby, if you turn the clock to zero, honey, I'll still the stop. We'll spin on the minute. We're starting up a brand new day. Turn the clock to zero back. I'm begging her to take me back. I'm thinking in a brand new way. Turn the clock to zero, boss. The river's wide, we'll swim across it. Starting up a brand new day. It's a brand new. Turn the clock to zero, buddy. Don't wanna be no funny, baby. 보통 지금 쭉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지역이 전부 다 서울 지역이라서 우리 지방에도 이런 데들이 좀 있긴 있습니까? 뭐 3분의 2가 지금 지방에 있다고 보시면 되면 대표적인 곳들은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게 전주 한옥마을. 전주 이제 한옥마을인 전 1세대 거의 1세대 골목상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뭐 홍대 가로수길이랑 그때 이게 어떻게 냐 월드컵 준비하면서 정부가 동네 마케팅을 시작해서 그때 이제 북촌 홍대 전주 한옥마을을 우리 관광지를 만들어 보자. 어떻게 보면 2002년에 시작된. 정부가 또 의도적으로 띄운 것도 있군요, 그렇게. 그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이 거기서 시작한 그 상권이 지금 전주 원도심을 전부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굉장히 유망한 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주의 그 황남동 황리단길, 예. 그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요. 부산의 대표적인 골목 상권은 점포동 카페 거리, 뭐 지금도 거기 세 개, 뭐 전리단길이라고 점포 카페 거리가 있고, 그리고 점포동.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대구에서는 삼교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덕동, 교동, 그리고 대봉동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지금 이제 부산, 대구쯤 가니까 제가 잘 모를 거예요. 예.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이 강한 도시에는 골목상권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 거겠죠. 또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그런데 뭐 가게 오픈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을 서로 또 이렇게 보면서 나도 거기 가서 창업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5년 단위로 확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단위? 2005년에 서울에서 시작되고 부산이랑 대구는 2010년, 그리고 다른 지역은 2015년. 그래서 막 계속 확산되고 지금은 읍면동 단위에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도시 읍면동에서도? 그럼요. 예. 거기서 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부여에 가시면 부여 원도심 건너편에 규암면이라고 있는데 규암리라고 있는데 그게 옛날 금강 그 수로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서 그 전통 공예 마을을 조성하는 기업이 있고 거기에 지금 먼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좋아하실지 모르는 게 홍동마을 같은 데도 거기가 뭐 홍성군, 홍동면, 홍동마을 거기도 홍성군, 보면, 홍동면. 네, 홍동마을 거기가 우리나라의 그 유기농 그리고 뭐 협동조합의 성지라고 하는데 네, 거기 가면 뭐 안에 아주 예쁜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통 가게 5개, 6개면 시작할 수가 있어요. 시작은 그렇게 되죠. 네, 그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필수 업종이 독립서점. 독립서점. 네, 그리고 커피 전문점이 중요해요. 카페. 네, 그리고 빵집이 중요합니다. 베이커리.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한옥마을을 새로 조성하거나 이렇게 한적한 데다가 이런 그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 되게 보면 자기 그 단지 안에 4개를 다 넣어요. 어디 가시든지 보면 서점도 있고 커피점도 있고 빵집도 있고 그리고 자기네 숙소는 당연히 있고 게스트하우스나 그게 골목 상권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작은 마을에다 옮길 때 자기가 4개를 다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지역 작은 단위로 가면 갈수록 그런 골목 상권과 거리마다 특색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문화 자원이 풍부한 데가 유망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죽도해변이라고 양양에 보면 거기는 서퍼들의 서핑의 성지라고 하는데 요즘 아주 뜨고 있죠. 네. 거기도 보면 이런 업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특색은 서핑이죠. 네.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날 때는 국립공원 입구 마을
국립공원 입구마다 예. 다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산채 비빔밥 중심이지만 전부 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업종이 바뀌는 거기에도 커피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빵집 있어야 빵집, 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아, 근데 지금 전국 해변이 지금 횟집에서 이 4개 업종으로 다 교체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특별히 따로 있습니까? 로컬 지역마다? 아, 그럼요. 그거는 뭐, 저랑 관련 없이 왜 장진우 현상도 있었고, 경리단길에서 골목상권 전체를 기획하는 기업들이 많죠. 있었죠.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동네마다 그런 뭐, 영등포의 백종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로군요. 좀 결이 다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약간 문화 기획자 성격이고요. 문화기획이고, 이쪽은 경영 마인드? 이 사람들은 F&B라고 하는데, F&B가 뭐예요, 약점? 뭐 푸드 앤 베버리지라 해서 그 식당을 여러 개 동시에 열어서 그 동네를 띄우는 사람들. 식음료 전문 창업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백종원의 골목 식당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게를 이렇게 좀 살리기도 하고 예. 새롭게 창업도 하고 그래서 그 동네를 띄워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정책이나 이런 데 참여 잘 안 합니다. 그냥 사업에만 집중해요. 네, 네. 이런 지역의 그 주된 소비층은 어떻게, 아무래도 젊은 층들입니까? 아무래도 MZ세대들이 여행 가듯 찾는 상권이니까 MZ세대가 그 주 소비층입니다. 그럼 그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골목 상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작은 4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90년대 왜 그 압구정동 카페 문화 그래서 시작해서 오렌지족들이 시작한. 그렇죠. 그래서 그게 홍대로 넘어가요. 그러면 90년대 중반에 피카소 거리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예술가 아지트 문화랑 홍대에 그 압구정도 카페 문화가 형성되면서 결합된 게 그게 뭐냐면 콘텐츠 상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콘텐츠 상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골목 상권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화적 콘텐츠와 그렇죠. 상가 각종 식음료 업체들과 네. 결합이 됐어. 그게 90년대니까 그때는 X세대가 개척한 문화. 예. 그때 주요 소비층은 MZ 세대고요. 바로 아래니까. 그게 이제 젊은 층으로 확산돼 가고 예. 전국화되고 있다. 네네. 그런 거로군요. 또 그렇게 하는 데는 아까 뭐 2002년 월드컵 정부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들도 요즘은 이런 관점을 갖고 각종 기획에도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육성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열심히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지금 원도심 그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됐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근데 정부가 직접 기획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로, 보행 환경, 그리고 문화자원, 그리고 건축물 요 정도로만 잘 관리해 주는 게 정부 역할이고 직접 여기는 그 예술가 성향의 사람들이라 어떻게 뭐 공무원들이 나서서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지원만 해야 되는군요. 그렇지, 환경만 이렇게 조성하는 게. 환경 조성, 도로 정비 이런 거. 그런 거, 그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이 쭉 말씀 나누다 보면 금방 떠오르는 정말 골목이 미래고 골목에서 새로운 경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금방 걸리는 단어가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네. 그러니까 조금 뜬다 싶으면 임대료가 하늘처럼 치솟아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한 상권을 보면 홍대 앞이 그 정문 앞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니까 그 이면도로 다 빠졌잖아요. 퍼져나갔죠. 네, 퍼져. 그래서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그 배후 지역이 많은 동네는 다 극복을 한 거죠. 그래서 홍대 그 중심부는 옛날 많지 못하지만 홍대 문화가 그 마포 서북권으로 다 확산됐기 때문에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뭐 오히려 플러스인 거죠. 거기 한정되지 않고 그 마포구 전체를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태원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퇴각할 데가 없는 퍼질 데가 없는 그런 데는 그냥 쇠락하는 거죠. 이게 삼청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죠. 삼청동은 산이 있어서 그렇죠. 언덕이 너무 높아서 더 싼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아주 안 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익선동으로도 가고 조금씩은 갔는데 비교적 성수동이나 뭐 홍대 지역보다는 그렇죠. 지역 자체가 작은 지역이라서 그런 이면 도로가 배후에 없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연남동으로 망원동으로 뭐 상수동으로 퍼져 나가다 보면 홍대 정문 앞 정말 그 중요한 도로의 임대료도 계속 올라갈 수가 없네요. 경쟁지들이 많아지면.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대응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갖고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하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졌죠? 뭐 일단 그 임대차 계약을 10년 보장해줘요. 5년이었는데. 상가의 경우는 10년까지. 네, 10년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안전한 거죠. 과거에는 5년이었는데. 그리고 요새는 뭐 상생협약이라고 해서 건물주들한테 건물 뭐 개조나 리모델링 지원해 줄 테니까 임대료를 좀 자제해 달라. 이런 제도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 그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권리금을 인정해 줬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뭐 그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금 많이 지금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된 현상은 아닙니다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는 있군요. 그래도 심각한 문제니까요. 워낙 심각하니까.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그 규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상권 공동체 문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건물주들도 이제 뭐 이렇게 대개 상인회밖에 없어요. 건물주들은 이런 상권 그 거본에는 참여를 안 합니다. 건물주 협의회는 못 들어봤습니다. 번영회라고는 있는데 일부 지역에. 근데 상인회가 보편적인 대부분 상인회죠. 그래서 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근데 그 좀 앞선 그 건물주들은 이미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옛날처럼 내가 건물 주고서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뒤진 건물주입니다. 그럼 건물주가 직접 뭘 해요? 그럼 자기가 내가 내 건물을 이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 계획하에 빌딩도 개조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테넌트 임차인을 구해오죠. 그러면서 건물 가치를 팍 올려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갑인지 을인지 이렇게 애매모호합니다. 그야말로 상생이네요, 그거예요. 그리고 상인이 컨텐츠가 있으면 뭐 갑이죠. 이런 지역이 좀 뜨면 혹시 대기업들이 막 들어가거나 이래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까? 뭐 프랜차이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기업 브랜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골목상권의 경쟁력은 독립가게의 어떤 그런 개성. 독특한 개성 그렇죠. 이런 그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원천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전국의 동네가 저는 3,500개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읍면동이 3,500개가 있는데요. 읍면동마다 특색을 살리는 일은 대기업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동네가 동네끼리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관광객들 항상 제주도 가면 스탑, 그러면 제주도 스탑. 뭐 제주도 로컬이 뭐냐고 하니까 그 압력에 못 이기기 위해서 스탑과 제주도에는 그 로컬 그 제품을 많이 만듭니다. 안에서도 로컬 음식을 팔아요. 그러니 뭐 디저트나 뭐 음료를 로컬 음료를 많이 출시하죠, 제주도에서. 근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스탑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랑 협업하는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게 이제 바람직한 저는 상생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은 로컬 브랜드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로컬이랑 협업을 해서 예를 들면 대표님께 맛집 그 백화점 푸드코트 가면 되게 동네 맛집들을 유치하려고 하죠. 그러네요. 근데 그 업종이 지금 뭐 수제 맥주나 그리고 뭐 로컬 푸드 그리고 뭐 공예품 디자인 상품까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 로컬 브랜드가. 그래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취향이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대기업이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음악, 미술 이런 공연 문화 같은 거랑도 점점 연결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 이런 걸로. 그러니까 뭐 보통 요새는 그
골목상권에서는 가게라고 안 부르고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공간. 예, 이 공간을 전부 복합문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복합문화 공간에는 당연히 뭐 서점도 들어가고 뭐 카페도 들어가는데 공연장, 전시장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네 그 로컬 아티스트들이랑 많이 협업을 하니까 이거는 대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로컬끼리 똘똘 뭉쳐갖고 예, 로컬 예. 문화를 만들면 그러니까 그게 성수동, 그게 뭐 연남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동네가 대기업을 다 이기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한데. 그렇죠. 근데 대기업이 흉내를 내려고 하는. 아하. 이쪽에서 그래서 자꾸 뭐 쇼핑센터나 백화점 안에다가 로컬 브랜드 자꾸 유치하고 쇼핑센터도 전부 다 거리형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를 임의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해서 또 참 잘 되고 있긴 하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가요? 쉽지 않은 게. 그래서 신도시에서 골목상권을 만들려고 시도한 그 대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신도시 상가를 골목길처럼 만들고 골목길 브랜드를 전부 유치해서 처음엔 잘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 활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신도시에 가는 사람들은 점장들 아니에요. 직원들. 주인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골목상권 그 동네가 좋아서 재밌는 일 하겠다는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주인의식. 네, 플레이어라고 해서 예수가 자기네끼리 뭐 재밌는 거 하자 이런 거에서 새로운 걸 많이 창조를 하는데 거기는 직원들만 가 있는 데니까 거기 경쟁력이 없군요. 뭐 자기네가 여기서 로컬 문화를 만들겠다는 그 유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는 오는데 이걸 계속 유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동네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몇 군데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를 만들면서 그중에 일부 상가를 뭐 무슨 호수도 낀 멋진 그런 곳으로 조성한 사례도 떠오르고 하는데 몇 군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데들이 반짝하다가 오래 안 가는군요. 오래 가기 힘든 데는 거는 거기 구성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가게 주인들을 플레이어라고 또 부릅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네요. 플레이어라고 그러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플레이어고 네. 그분들이 그냥 나는 어떤 카페 주인 뭐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공간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 이렇게 되는 거군요.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세 개 단어를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건 컨텐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데는 공간이고요. 주인을 운영자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공간 운영자가 콘텐츠를 만들면서 수익을 올리는. 그게 보통 말하는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우리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크리에이터 하면 보통 유튜브에서 수익 올리는 사람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 중에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소상공인들은 동네라는 플랫폼 안에서 자기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좀 더 진보된 버전이 골목상권입니다. 이쪽도 경쟁이 또 치열하죠, 근데 이제 여기야말로 그 동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업데이트 못하면 뭐 쇠락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했다가 망하고 하는 분들 많죠. 아니 왜 문 열었다가 닫고 바뀌는 데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떴는데 사라진 데는 없습니다. 바뀌는 거지 성격이. 근데 경리단길이 다시 살아나고요. 삼청동이 제일 어려운데 삼청동도 저는 이번에 청와대 공원 계기로 다시 살아날 거라. 워낙 거기는 건축 자원이나 거기 주변 환경, 고궁 여기는 뭐 너무너무 그 접근성 좋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 수가 없는 동네예요. 구석구석 아까 3,500군데나 있는 읍면동이 다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다는 아니지만 문화자원이 그러니까. 있어요. 문화자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문화자원에 자연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우리가 이걸 전 창조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시작은 상권이지만 여기에 그래서 뭐 새 정부가 표현을 하면 지역의 자생적 창조 능력을 높이겠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 커뮤니티별로 이런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문화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른 그 지역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찌 보면 이 동네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걸 거기서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성공시킨 사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뭐 그런 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뭐
강릉의 초담동에 가면 초당동에 순두부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거긴 두부죠. 네, 두부인데 그거를 한 상인이 젤라또를 만들어서 순두부 젤라또를 만들었어요. 젤라또? 근데 그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나라가 왜 유럽 같지 않고 그 지역 상호를 보호를 안 해주니까 어떤 그 수도권 대기업이 그걸 그냥 강릉 초당동 젤라또라고 그래요. 강릉 젤라또라 해서 그걸 자기네들이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써버려요? 네, 전국에 유통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컬 크리에이터나 상인들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를 빨리 인식해서 빨리 지적재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동네 상인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죠. 이런 아이템, 다양한 컨텐츠 아이템이 대기업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죠. 아는 거죠. 문화가 좀 바뀌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가 갖고 있고 뭐 산도 많고 그죠? 그 골짜기도 많아서 동네마다 문화가 다 달라요. 예. 근데 그걸 자꾸 우리가 굳이 부인하는 거죠. 그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창조력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면 잘하면 그게 스타벅스처럼 세계적 기업도 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릉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기업이 나왔어요. 나왔죠. 네. 그래서 뭐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시면 대기업 그 녹차집이랑 강릉 커피 그 카페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꾸 그 강릉 기업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이미 전국화됐네요. 이미 많습니다. 이미. 세계화할 수도 있겠네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부산에 어묵 회사 하나가 뭐 동네를 뭐 통째로 바꾸고 있고 이게 그 기업은 이제 어묵을 이제 베이커리 형태로 파는 게 거기도 그게 혁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MZ 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소비하던 걸 약간 뭐 젊은 세대 편에 힙하게 만들었어. 힙하게. 그 단지 자기 회사만 크는 게 아니라 지역이 함께 크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이 방송 지켜보시는 분 가운데 귀가 솔깃해서 나도 우리 동네에서 뭐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시면.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게 동네 경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동네에 무슨 콘텐츠가 있는지 그거 뭐 그냥 한두 번 나가서 뭐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관찰하셔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동네에 누가 돈을 버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동네 경제 이해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가 동네 잡지로 한번 운영해봐라 조언합니다. 꼭 뭐 그 잡지를 상업적으로 발행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블로그 한번 운영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되게 동네 잡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잡지를 운영하다 보면 동네에 좋은 걸 한 군데 모아서 그걸 편집샵이라고 그래요. 로컬 편집샵 운영하다 보면 이제는 그런 공급망 문제가 있어서 답답하게 자기는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잡지에서 편집샵에서 로컬 제조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미래 지역산업 육성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뭐 이 산업이 미래 성장 산업이니까 빨리 우리 단지 만들자. 산업 단지 만들어서 기업 유치해오자. 뭐 R&D 지원해주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되. 그렇죠. 그 자원의 일부는 여기다 끌어서 좀 도와주면 이게 오히려 더 전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전 세계 경제를 향한 한국 경제의 차세대 리딩 섹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나 각 지역별로 지역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데는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클 수 있는 거죠. 귀한 말씀 오늘 잘 들었고요. 지금 특히나 어렵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희망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는 곳 슬세권이라고들 보통 부르는데요. 슬리퍼 신고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나? 그럼 또 어찌 여러분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